안녕하세요. 저는 과학을 사랑하는 핫클립 베스트 MC 이연이에요. YTN 사이언스의 많은 프로그램들 중 재미있는 부분만 모아서 여러분이 보고 즐기실 수 있도록 소개해 드리는데요. 오늘은 어떤 영상들이 소개될지 궁금하시죠? 오늘 소개해 드릴 핫클립 영상들입니다. 모래시계. 모래시계. 만들 거예요. 이야, 모래시계. 아니 근데 선생님, 아니 이 최첨단 시대에 굳이 모래시계를 왜 만들죠? 그거 들고 다닐 일이 있나요? 시간 개념도 알고 연산 공부도 하고 또 부피 개념도 알 수 있는 만들기 활동이기 때문이죠. 그렇군요. 자, 우선 오늘의 신선한 재료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모래시계 안에 모래가 아래로 떨어지는 이유는 바로 중력, 중력. 때문인데요. 네. 중력이란 물체를 끌어당기는 힘이죠. 네. 이 중력에 의해서 위에 있던 모래가 구멍을 통해 아래로 떨어지는 데 걸리는 시간이 네. 항상 일정하다는 것을 이용해 시간을 측정하는 원리예요. 짜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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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이렇게 예쁜 보라색 모래를 준비했어요. 오, 진짜 예쁜데요? 예쁘죠? 오, 보라색 모래. 60초짜리 모래시계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 병에 뚜껑에다가 이렇게 송곳으로 구멍을 뚫어주는 구멍을 내는 거예요? 이 구멍을 통해서 모래를 나오도록 하게 할 건데요. 네. 피근 씨, 네. 10초만 세워주실래요? 10초요? 네. 그러면 좀 정확하게 세야 되니까 네. 제가 여기 요 타이머로 한번 10초를 한번 세볼게요. 네. 오케이. 자, 모래를 떨어뜨릴게요. 네. 자, 준비되셨죠? 네. 자, 준비, 시작! 좋아요. 자, 일정하게 모래가 떨어지고 있고요. 네. 10초를 향해서 타이머가 가고 있습니다. 자, 8, 9, 10, 끝! 자, 그러면 네. 몇 그램이에요? 몇 그램이야? 이 구멍으로 10초간 통과한 모래는 네네. 바로 80g이네요. 80g. 여기서 그릇 무게 14g을 빼면 네네. 그러면은 순수 모래 무게만? 모래 무게가 66g? 그쵸? 네네네. 10초간 이렇게 통과한 게 66g이라면 네. 60초간 통과하면 몇 g이 될까요? 10초니까 66 곱하기 6이니까 396g. 네, 맞았어요. 야, 이게 진짜로 곱셈도 하게 되네요, 선생님. 네. 자, 필근 씨, 좀 전에 대답 잘하신 60초에 해당하는 모래 396g을 담아볼까요? 네, 그러시죠. 근데 그릇 무게가 있으니까 14g 더해서 그러네. 410이 되도록 410. 해야겠네요. 그러네. 네. 자, 그럼 한번 만들어 볼까요? 자, 점점 갑니다. 그만. 자, 이제 410g이 딱 됐네요. 네. 네, 이제 이 모래를 깔때기를 이용해서 새 페트병에다가 부어주면 되는 거죠. 이제 부어주는 거군요. 이렇게 깔때기를 네. 이용해서 자, 또 자, 깔끔하게 다 들어갔네요, 모래가. 네, 그리고 반대편에도 이 페트병을 연결해주면 모래시계가 완성이 되겠죠? 그러네요. 제가 타이머로 1분을 재어 보겠습니다. 준비, 시작! 모래가 내려가는 모습을 잘 보면 네. 가장자리 모래가 더 빨리 내려갑니다. 그러네요. 벽면에 붙은 모래가 더 빨리 내려가는 이유는 가운데 부분의 모래는 모래와 모래 사이의 마찰력이 매우 커서 아래로 떨어지기 힘든 반면 벽면에 붙은 가장자리의 모래는 유리와 맞닿은 부분이라 마찰력이 더 약해서 쉽게 아래로 떨어지기 때문인데요. 네. 이 가장자리의 모래가 미끄러져 내려가면 옆에 있던 모래들이 빈자리를 또 채우게 돼서 아래로 떨어지는 모래의 양은 시간이 지나도 항상 일정하게 되는 거죠. 아하. 그래서 정확하게 시간을 측정할 수 있는 것이랍니다. 그렇군요. 저의 설명은 끝. 설명 아직도 끝? 떨어지고 있나요? 자, 떨어지고 말씀하신 있나요? 순간 정확하게 10초 남았습니다. 네. 자, 과연 10초. 자, 8초 남았거든요. 일치할까요? 7초, 6, 5, 4, 3, 2, 1. 그만! 우와! 3, 2, 1. 그만! 우와! 연구원 내에서 시범 주행을 하며 실제 도로에 나갈 준비를 하고 있죠. 그런데
경로에서 예상치 못하게 맞닥뜨린 주차된 차량. 오토비가 스스로 주행을 멈추는데요. 아래 구멍 중 하나를 클릭하세요. 이 차량이 장애물 차량이고요. 속도가 제로. 그래서 회피 대기를 하고 있다. 저희 차량은 여기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파란색이요? 예, 목적지까지 가기 위해서는 회피 명령을 줌으로써 주행이 가능한 새로운 공간을 찾아서 목적지까지 이동을 하는 상황입니다. 세계 최고 수준 음성 명령 인터페이스가 탑재돼 이런 돌발 상황에선 회피 명령으로 차량을 제어할 수 있습니다. 도로에서 갑자기 보행자를 맞닥뜨린 상황에서도 문제 없습니다. 오토비는 주변 환경을 어떻게 판단할 수 있는 걸까요? 주변 목적지나 지역 명령어를 아래처럼 말씀해 주세요. 그 앞에 카메라 이제 2개가 있고요. 이쪽으로요? 그리고 라이다 센서가 전방에 2개, 측방에 2개, 후방에 2개, 총 6개가 달려 있습니다. 카메라 센서는 도로에 있는 노면 마크들, 신호등을 검출한다든지, 그리고 저희 이제 차량, 정지 차량의 후미등이 이제 비상등인지 그런 거를 이제 인식하는데 카메라 센서를 쓰고 있고, 그리고 라이다 센서는 주로 이제 동적 객체들, 사람이나 차들을 3D 형태로 정확하게 이제 인공지능으로 인식하는데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오토비는 주변과 끊임없이 대화하며 나아가는데요. 교통신호와 앞 차량의 후미등 색은 물론 차량 주변에 움직이는 모든 물체를 센서를 통해 입체적으로 인식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제 라이다 센서로 저희들이 인공지능으로 주변에 있는 지금 보시는 사람인데요. 3D 바운딩 박스 형태로 이제 인공지능으로 이제 인식을 한 겁니다. 저 앞에 가는 거는 그러면 본 차량인가요? 이게 이제 이 차량이고요. 예, 이 주변에 있는 지금 보면 여기 있는 주차되어 있는 차들도 지금 검출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네요. 예, 검출을 하고 있습니다. 오토비는 운전자 개입이 아예 필요 없는 자율주행 4단계에 가깝습니다. 100% 자율주행이 가능하기 위해선 막대한 데이터 양을 학습시켜야 합니다. 바로 이곳에서 오토비 주변의 모든 도로 상황을 데이터로 변환하고 원격으로 오토비에게 전송합니다. 보시면 이제 이 가운데가 차량으로 보시면 되고, 이 보시면 차량이 전 방위의 라이다 데이터와 전방의 카메라 데이터를 수집을 한 겁니다. 그래서 전방에 이제 카메라 데이터는 보시면 이렇게 이제 트럭이 있는 요거를 확인할 수가 있고, 이 차의 크기는 요런 크기다라는 것과 이 차는 트럭이다. 라는 분류까지 입력을 해서 인공지능 학습하는 데 이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원내 곳곳의 센서를 통해 공사 구간 같은 안전 정보도 실시간으로 전송하죠. 예, 보시는 화면은 저희 오토비 초연결 지능 인프라 모니터링 시스템입니다. 이 기지국의 인프라에서 이제 검출된 각종 이제 데이터들을 자율주행 차량으로 실시간 VTX라는 통신을 통해서 전송을 하게 되면 자율주행 차량은 이제 전달받은 데이터를 활용을 해서 보다 안전하게 자율주행을 할 수 있는 거죠. 오토비는 차량에서 직접 얻은 정보와 주변의 데이터를 인공지능이 조합해서 자율주행 운전을 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연구단은 오토비에 국내 최대의 도로 데이터를 학습시켰습니다. 이건 국내 최초의 자율주행 학습용 데이터 시스템을 구축한 것이기도 하죠. 미술 속에 또 다른 수학 이야기, 뭐 많이 숨겨져 있을 것 같은데 굉장히 궁금합니다. 네, 지금 보시는 그림 어떻게 그렸을까요? 이거요? 뭐 그냥 그리고 색칠한 거 아닙니까? 아니 뭐 그리고 색칠했겠죠. 어떻게 그려요? 이게 네. 근데 붓으로 색칠하지 않았어요. 네? 이게 그럼 뭐예요? 뭐 레이저로 프린트로 뽑은 겁니까? 예, 점을 찍어서 그린 거예요. 점이요? 네. 저게 점을 그냥 일일이 다 찍어서? 아, 왜 그랬을까? 그거 왜 그렇게 어렵게 그거 어린 시절 그 깜지 쓰듯이 그거 왜 힘들게 그렇게? 네, 이렇게 점을 찍어서 그림을 그리는 방법을 네. 점묘화법이라고 합니다. 점묘화법. 네, 그래서 조르주 세라라는 프랑스 화가가 있어요. 네. 이제 이 화가는 선을 긋지 않고 점을 찍어서 사물을 표현을 했어요. 그래서 1883년 여름에 네. 세라는 최초의 대작 아스니에르의 물놀이하는 사람들이란 그림에 착수를 했는데요. 네. 이 해는
이 칸토어의 집합론이 발표됐던 시기와 일치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작은 점의 집합이 그림이 되는 거죠. 수학에서는 이 점집합이 함수의 곡선이 되고 공명이 되잖아요. 근데 이 회화에서는 이 점집합이 사람이 되고 나무가 되었던 거예요. 이야, 멋있는데. 네. 같은 건데. 그렇게 표현하니까. 어우. 예, 미술 작품 안에 아예 수학 문제가 담긴 것도 있어요. 그런 것도 예. 있어요? 앞서 미술의 역사가 오래됐다고 이야기했잖아요. 네네네. 고대 이집트인들은 파피루스에 수많은 기록을 남겼는데요. 네. 그 중에서도 수학에 관해 적어놓은 린드 파피루스가 유명합니다. 여기에는 87가지의 수학 문제가 담겨 있고요. 네. 근데 이 린드 파피루스보다 200년이 앞선 기원전 약 1850년경에 제작된 것으로 추정되는 네. 모스크바 파피루스에는 25개의 문제가 실려 있는데 사각뿔대의 부피를 구하는 내용이 있다고 해요. 신기하다. 아스팔트와 시멘트 도료를 이용하여 블랙아이스 검출 경보 시스템 연구를 진행 중이라는 오늘의 기업. 어떤 연구일지 자세히 알아보기 위해 연구소로 이동한 제작진. 내부를 살펴보던 중 그릇에 담긴 물 위에 무언가를 뿌리고 있는 직원분이 계시는데요. 네. 지금 뭐 하고 계신 거예요? 지금 블랙아이스 검출 시스템의 테스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어떤 테스트를 진행하시는 거예요? 이 시스템은 도로의 노면 환경을 실시간 촬영하고 있다가 도로의 노면 온도가 0도 이하가 검출이 되면 1차 결빙 주의 알람을 제공합니다. 이후 방사율을 변화해서 검출된 온도의 편차값이 블랙아이스라 판단이 되면 2차 도로 결빙 알람을 제공하는 시스템입니다. 기업의 블랙아이스 검출 경보 시스템은 실시간으로 현장의 노면의 상태를 확인하며 노면 온도가 0도씨 이하로 확인될 시 1차로 알림 제공. 방사율 변화를 통해 검출된 온도 편차값이 블랙아이스라 판단되면 2차 알림을 보내 주행 시 운전자가 주의하도록 도움을 주고 있다고. 설명을 듣다 보니 기술에 대해 더 궁금해지는데 갑자기 카메라를 들고 오시는 담당자님. 그걸로 뭘 하시려는 건가요? 이 카메라를 보시면 실시간으로 현장을 확인할 수 있는 IP 카메라와 노면의 상태를 센싱하기 위한 열영상 카메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실시간으로 현장을 확인할 수 있는 IP 카메라와 열영상 카메라로 구분되어 2개의 렌즈가 달린 카메라이다. 무언가 뿌리자 갑자기 울리는 경보음. 이거 위급 상황 아닌가요? 카메라에서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네트워크 장비를 통해서 서버로 전송하게 되고 서버는 전송된 데이터를 바탕으로 블랙아이스 생성 여부를 판단하여 도로를 관리하는 관리자와 운전자에게 실시간으로 정보를 알려주는 시스템입니다. 카메라에서 도로 지면에 얼음이 어는 상황을 감지한 후 네트워크 장비를 통해 서버로 전송하고 온도 검측을 통해 블랙아이스가 생성된 것으로 판단되면 운전자에게 경고 메시지를 전달한다. 이렇게 블랙아이스 검출 시스템은 운전자에게 위험 상황을 인지시켜 신속히 사전에 대응하도록 도움을 주고 있다. 블랙아이스 검출 시스템에 대한 특허와 우수 발명품 등 다양한 곳에서 인정받은 오늘의 기술. 블랙아이스 사고로 인한 더 이상의 인명피해가 일어나지 않게 계속해서 개발을 멈추지 않는 기업. 앞으로 더 다양한 곳에 적용될 예정이라는데요. 이 블랙아이스 카메라는 방사율 방식을 이용하고 있는 방식으로서 이 방사율을 이용하게 되면 미세먼지, 화재, 가스, 산불 등을 예방할 수 있으며 추후에 4차 산업으로 가게 되면 4차 산업에서는 이 안정성, 국민의 공공안전을 위해서 좀 더 이바지할 수 있는 회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보실 핫클립 영상들입니다. 메타버스와 함께 큰 관심을 받은 새로운 개념이 있습니다. 바로 NFT인데요. Non-Fungible 토큰. 단어를 그대로 풀이하면 대체 불가능한 토큰을 뜻합니다. 블록체인 암호화 기술을 활용해
디지털 자산에 소유권을 부여하는 일종의 증표인데요. 이 대체 불가능한 토큰 NFT는 기본적으로 블록체인 기술이라는 것을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블록체인이라는 기술을 쉽게 말씀드리면은 정보를 블록으로 분산 저장을 해가지고요. 여러 다수의 블록이 이 정보가 맞다라고 확인해 줄 때만 이 정보가 정확한 정보다라는 것이 인증되는 기술입니다. 그래서 NFT라는 것을 이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해서 이 가상 자산, 그러니까 즉 아까 말씀드린 유명한 화가의 그림 컨텐츠, 그다음에 유명한 가구 브랜드의 쇼파라는 컨텐츠를 그 관련된 정보를 이 블록에다가 담아서 이 정보가 정확한지 아닌지를 판별해줘서 이 사람이 이 자산의 주인이다라는 것을 인증해주는 기술이죠. 잭 도시라는 SNS 공동 창업자가 2006년에 올린 글 한 줄이 경매에 나와 290만 달러에 낙찰됐고, 닉네임 비플로 활동하는 작가가 그린 디지털 콘텐츠 작품은 6,934만 달러에 팔리며 화제를 모았습니다. 어떤 스포츠 선수의 어떤 그 액션을 가지고 어떤 모션을 가지고 NFT를 만든다든지 100% 뭐 작품만은 아니라 어떤 자기가 계속 평생 소유하고 싶은 어떤 장면이라든지 자기가 갖고 있는 어떤 지식에 대해서 어떤 발견한 것이라든지 그 평생 어떤 남기고 싶은 순간을 일단 NFT로 발행하기도 합니다. NFT 작품의 특징은 일단은 블록체인상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위변조가 이제 불가능하고요. 그다음에 블록체인에서 보면 누가 어디로부터 와서 어디로 갔다, 작품이 누구한테 언제 갔다라는 게 명확합니다. 그래서 그 거래에 대한 투명성이 이제 확보가 된다는 것이 가장 큰 차이가 있습니다. NFT는 메타버스에서도 당연히 크게 활용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현실 세계와는 다른 가상 공간이지만 사람이 모여있기 때문에 경제 활동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 경제 활동이 투명하고 안전하게 이루어지기 위해선 위조와 변조가 불가능한 NFT가 필수라는 거죠. 메타버스랑 그 실생활을 자연스럽게 넘나들면서 그 안에서 유통되는 이제 경제 활동이 이제 NFT로 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이 블록체인상에서 이제 재화가 안전하게 이동될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메타버스상뿐만 아니라 실생활에서도 모든 것에 소유권을 부여할 수 있는 모든 것에 부여가 되고, 심지어 메타버스 안에서도 소유권을 부여해서 그것에 대해서 경제 활동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현실 세계와 메타버스에서 모두 다 NFT가 잘 활용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최근 NFT 시장은 지식재산 영역으로 빠르게 확장되고 있습니다. 디지털 작품이 NFT로 거래될 때마다 처음 제작자에게 수수료가 가도록 설정할 수 있어 원작자의 수익 창출도 더 쉬워지기 때문인데요. 예술 창작 활동 같은 경우에도 메타버스 기술을 이용해가지고 많이 좀 변화를 이끄는 그런 분들이 있으세요. VR 헤드셋이라든지 XR 헤드셋을 통해가지고 그림을 그리거나 아니면은 우리가 조각을 하거나 이런 부분들을 경험을 하게 되면은 버튼 누르고 마우스 클릭하고 이런 작업이 아니고 실제로 우리가 화실이나 아뜰리에에서 작업을 하는 것처럼 내 손과 이런 손가락을 이용해가지고 조각과 그리고 회화 같은 것들을 할 수 있는 이런 변화도 좀 기대가 되고 있고요. 우리 어린 친구들이 읽는 그런 동화라던가 소설에서도 좀 찾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네, 무인도 표류 소설 로빈슨 크루소를 보면은요, 이제 하루 이틀 지나면서 이제 크루소가 자칫 오래 머물 수도 있겠다라고 느낀 거죠. 그래서 달력을 만들었습니다. 달력. 네, 처음에는 선을 하나씩 그어갔는데요. 곧 이것이 이제 불편하고 부정확하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하루가 지날 때마다 선을 하나씩 그리되 7번째 눈금을 조금 더 달리 그렸어요. 달력을 칠진법으로 만든 겁니까? 그렇죠. 아, 그래? 맞습니다. 칠식, 예. 일주일이 7일이니까. 네, 다르게 표시했다고 했으니까. 네, 이렇게 책을 다 읽은 후에는 필근 씨가 저에게 물어본 것처럼 이런저런 질문을 던져볼 수 있겠죠. 그럼 우리가 이렇게 십진법을 사용하게 된 이유는 무엇일까? 이런 질문을 던져보고, 참고로 이제 사람의 손가락이 10개여서 십진법이 편리하기 때문에 그렇게 사용하게 됐다라는 설이 유명하고요. 만약에 사람의 손가락이 12개였다면 지금쯤 우리는 12진법을 사용하고 있지 않았을까요? 그럴 수도 있겠네요. 네. 예.
속담책을 보면서 수학을 찾아봐도 좋을 것 같아요. 속담책이요? 예. 우리 지난번 기준에 대해서 공부를 한번 했었잖아요. 자, 예를 들어서 되도 주고 말도 받는다. 이런 속담 같은 경우 한 대는 대략 한 2리터 정도 되니까 한 대의 10배가 한 마리 되기 때문에 20리터가 되는 거거든요. 자, 남에게 상처를 준 이야기에 10배나 되는 이야기로 대가품을 받게 되면 참 억울한 일이 되겠죠. 야, 그러니까 남한테 상처 주지 말자라는 교훈도 얻으면서 말, 뭐 요런 어떤 건지 알게 되고. 되로 주고 말로 받는 게 몇 배를 받는지는 사실 생각 안 해봤죠. 안 해봤죠, 한 번도. 그냥 뭐 많이 돌려받겠지 했죠. 그렇죠. 또 우리 한치 앞을 모른다. 그래서 한치는 약 3cm 정도. 야, 3cm면 이건데 이거를 모르면은 모르지. 그렇죠. 너무 가까워서. 우리 사람의 일은 그렇게 짧은 거리의 일도 알기 힘들다라는 의미가 되겠죠. 예. 이렇듯 속담 속 수학을 찾아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곳에서 2단 자전거를 타고 있는 기술자 발견. 아니, 저게 어떻게 가능한 건지. 혹시 자전거 선수인가? 정체를 밝히기 위해 서둘러 기술자를 따라가 보는데. 잠깐만요. 예? 잠깐만요. 예? 잠깐 내려오실 수 있어요? 아, 예.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지금 이런 이상한 자전거를 타고 오시던데 무슨 자전거예요? 아, 이거는 제가 직접 만든 건데요. 네. 그 2층 높이의 톨바이크라고 하는 자전거입니다. 우리에게 생소한 대나무 자전거, 과연 어떻게 만들어질지. 네, 여기가 제가 대나무 자전거를 만들고 있는 제 개인 작업실입니다. 기술자는 자전거를 만들 때 사용하는 대나무가 따로 있다고 하는데 뭐가 좀 다른가요? 담양에서 이제 공급받는 왕대라는 품종이고요. 마디와 마디 사이가 적당히 넓고 이제 굉장히 단단하고 굵기도 굵은 그런 대나무예요. 대나무 단면을 보시면 이 셀룰로스 섬유가 철근, 그리고 그걸 감싸고 있는 압축 강도를 담당하는 이 리그닌이 콘크리트. 그래서 철근 콘크리트 원리로 이제 굉장히 강한 원리로 작동하는 거죠. 안전 확인 신고 증명을 받고 기술자는 대나무를 활용한 MTB나 로드 자전거 같이 다양한 자전거를 만들었다고. 자전거는 제가 분해 조립하고 수집하고 정비하고 이런 것들을 좋아했었는데 그 길로 유학을 가게 됐는데요. 우든 디자인을 공부를 했어요. 목공 기술이 생기다 보니까 내가 제일 좋아하는 자전거를 한번 나무로 만들어 보면 어떨까, 이제 그런 생각을 해서 만들게 됐습니다. 대나무 자전거를 만들기 위해 먼저 톱으로 대나무를 자르기 시작하는 기술자. 깔끔하게 잘렸죠? 튼튼한 대나무 자전거가 완성되려면 대나무 표면에 열 처리 공정이 꼭 필요하다고 한다. 그 열 처리를 하면 대나무에서 진액이 나오는데 그 진을 닦아주는 거예요. 진을 닦아줌으로써 갈라짐 방지라던가 이제 수분을 증발시킬 수 있게 하는 거죠. 진액을 닦아내고 난 후 기술자는 기존에 설계한 대로 대나무 프레임을 만들기 위해서 지그를 세팅하기 시작하는데, 이 지그를 세팅한 대로 이제 지오메트리 프레임의 모양이 그대로 나오는 거죠. 길이와 지름과 각도를 이 세 가지 요소를 다 정확하게 맞춰야 되는 이제 마이터링 과정입니다. 그런데 대나무 자전거를 만들다가 갑자기 등장한 천이 갑자기 여기서 왜 나오는지. 이거는 카본 섬유라고 하고 이거는 이제 대마 섬유예요. 1차적으로 카본 섬유로 내부를 하고 카본 섬유 위에 2차적으로 대마 섬유로 이렇게 몰딩을 하고 있습니다. 기술자는 대나무 자전거를 더 튼튼하게 고정시키기 위해 카본 섬유와 대마 섬유를 사용한다고. 다음으로 기술자는 도색 작업을 하는데 붓으로 5차례 여러 겹으로 이렇게 바르다 보면 나무 결처럼 이제 입체적인 그런 무늬가 나오거든요. 그게 이제 대나무랑 더 자연스럽게 잘 어울리고 이제 멋스러워서 일일이 손으로 다 도색을 하고 있습니다. 기술자는 하나하나 수작업으로 맞춤형 대나무 자전거를 제작해주고 있다고 하는데, 수제로 만들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제 주문이 들어오면 이제 그분의 신장이나 유연성, 체중 모든 구성들 하나하나까지도 다 맞춤으로 제작해드리고 있습니다. 기술자는 주문자의 취향에 따라서 100% 커스텀이 가능하다고 한다. 이렇게 이제 대나무 자전거 조립까지 다 완성이 됐습니다. 이윽고 완성된 대나무 자전거.
대나무 자전거는 가볍고 녹슬지 않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한다. 앞으로는 이제 더 많은 분들이 대나무 자전거를 탈 수 있도록 다양한 모델을 개발하겠습니다. 코로나 이후로 차박 캠핑 열풍이 불기 시작했다는데 캠핑카만 있다면 숙박 걱정 없이 어디든 떠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기에 많이들 찾는다고. 우리 친구 기분이 어때요? 좋아요. 아 좋아요. 잘 때도 편하고 그래가지고 더 좋아진 것 같아요. 이렇게 작은 차량도 캠핑용으로 개조가 가능하단다. 차박 캠핑 열풍으로 요즘 한창 바쁜 시기를 보내고 있다는 한 차박 개조업체를 찾아왔는데 다양한 크기와 종류의 차량을 소비자의 입맛에 맞춰 나만의 차박 개조가 가능하단다. 지금 한 10대, 11대 정도 들어와 있는 것 같은데요. 대형, 중형, 소형차까지 다양한 크기의 차량이 캠핑카로 재탄생할 수 있다고. 아무래도 코로나 시국이고 불안하니까 내 차에서 그냥 편하게 지내고 마음 편히 놀러 다닐 수 있고 그래서 이제 조금 많이 찾는 것 같아요. 개조에 앞서 아주 중요한 작업이 먼저라는데 집 한 채 사는 것만큼 상당히 고가의 제품이에요. 아니에요? 네. 3D 측정기로 차 내부를 스캔하여 도면화시키는 기기로 차량을 어떻게 개조할지 설계하는 데 도움을 준단다. 세밀한 작업을 통해 더 완벽한 캠핑카가 탄생한다고. 자, 본격적인 차량 개조가 시작되고 차량 내에 침실부터 맞춤형 주방까지 있을 건 다 있는 캠핑카로 만들기 위해선 많은 사람들의 다양한 기술과 시간을 필요로 하는 고된 작업이란다. 큰 캠핑카들은 사실 이 도심권에선 주차가 가장 문제거든요. 데일리카, 내가 그냥 생활 속에서 쓸 수가 있고 주차도 편하고 그다음에 캠핑 나가서도 편리하고 평균적으로 뭐 800에서 1200대를 가장 많이들 선호하시고 1박 2일, 2박 3일 다니는데 부족함 없게. 누구나 한 번쯤은 꿈꿔봤을 이동하는 집. 여행하면서 아늑하게 잠을 잘 수 있고 따뜻하게 식사를 할 수 있기에 아이들과의 여행도 편리하다고. 이 차량 같은 경우는 어린이집 차였는데 이제 내부가 노란색이다 보니까 이렇게 빨간 색깔 계통으로 이제 화사하게 잡은 거죠. 원하는 스타일로 내부 색상도 정할 수 있대요. 이제 수납. 공간 활용을 최대화해서 남는 공간도 수납장으로 알뜰하게. 여기 앞에는 이제 냉장고. 네, 전자레인지. 냉장고에 전자레인지, 세면대까지 여기서 그냥 살아도 되겠어. 먹고 자고 놀기 딱 좋으니 차박이 지상낙원이로구나. 차 제작할 때 차주가 신경 써야 되는 부분은 이제 디자인, 편리성, 또 전기를 얼마나 잘 사용할 수 있느냐 그런 부분을 보통 소비자들은 이제 생각을 하시고. 캠핑카 선택 시 전기 시설 내부 평탄화가 중요하다니 참고하세요. 거의 8, 90%가 은퇴 세대였어요. 근데 지금은 젊은 층들도 많이 이제 캠핑 쪽으로 돌아섰거든요. 집에서만 있으면 또 재미도 없고 답답하고 하니까 이런 데일리카 쪽으로 많이들 선정을 하고 계십니다. 오늘 핫클립 베스트 잘 보셨나요? 다음 주에 더 알찬 내용들로 찾아오겠습니다. 그러면 시청자 여러분, 다음 주까지 안녕히 계세요.